안녕하세요. 너와라TV 역사가 보여의 김여경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신가요? 대부분 상해 임시정부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객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많은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와이에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와이는 상해 임시정부만큼이나 중요했던 독립운동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관광명소 하와이가 아닌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하와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의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의 유학은 단순한 학업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환이었는데요. 이승만은 학업의 강행군 속에서도 강연과 기고 활동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하게 되지만 이내 105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일본에게 쫓겨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기독교 감리의 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과 캐나다를 걸쳐 미국으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승만은 특별 연사로 강연하여 유학생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 영향으로 1919년 일본에서 28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거족적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습니다. 조선의 자주 독립이 국제평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계 기독교인들도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프리스턴 대학의 은사이던 윌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에게 신민주 조선의 참상을 설명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105인 사건에 연루된 조선 기독교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안타깝게도 윌슨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거절인 줄만 알았던 이승만의 요청을 윌슨은 실천합니다. 그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에 있어 이승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유학 시절부터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1912년 8월 14일 이승만은 네브라스카의 헤이스팅스에서 소년병 학교를 운영하는 감옥동지 박용만을 찾아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의논합니다. 의논 끝에 미국에서 한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로 건너가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으는데요. 그 당시 미국 본토에 한인이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와이에는 본토의 5배가 넘는 4,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인들이 하와이에 많이 거주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하와이 이민사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전후하여 하와이의 사탕수수 산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갑니다. 이에 하와이의 농장주들은 산업의 확대를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고 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려 했으나 비싼 임금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았고 아시아에서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제일 먼저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아집니다. 그 후 하와이 농장주들은 조선 정부와 계속 접촉을 갖고 드디어 1902년 11월 고종이 노동 이민을 허락함으로써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일본인들이 대거 농지를 사들임에 따라 농민들은 경작할 땅이 없었고 탐관 오리 등의 부정부패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1901년 함경도 지역에 급신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일거리를 찾아 멀리 시베리아나 만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02년 여름,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루에 3,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고종 황제가 쌀 수출 금지, 토목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한반도 방방 곳곳에 알렌 공사가 추진한 미국 이민 공고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농장주들은 조선의 항구 도시 거리마다 하와이의 풍물, 작업 내용, 미국 달러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노동자를 모집하는데요. 한 달에 16달러를 지급한다는 광고는 당시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들리던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최초 모집된 한인 이민단은 통역관 2명을 포함하여 총 121명이었습니다. 이들 첫 이민자들의 이민 동기들은 각양각색으로 참 다양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 증기선 게일리코가 힘찬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배에 탄 한인들의 심정은 이역만류로 떠나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요. 일본 나가사키 항을 거쳐 3주가 지난 후 이들이 내린 곳은 말로만 듣던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우리나라의 첫 해외 이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 1905년까지 65차례에 걸쳐 7천여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그들이 기다린 것은 일확천금이 아닌 가혹한 고생길이었던 것이지요. 이민자 중 대부분이 기술이 없는 막노동자들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돈을 벌어서 조국이 독립만 되면 돌아갈 생각이었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임시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각 섬에 있는 40여 개의 농장으로 분산되었는데요.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동에 종사하였습니다. 작업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한인들의 생활은 거의 노예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농장에서 일했던 증언들을 살펴보면 그 참담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한인 남성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초기 이민자 중 84%가 20대 남자였고 한인 여성이 거의 없어 결혼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동양인과 미국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법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과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온다는 것은 거리와 비용 탓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사진결혼입니다. 서로가 사진을 중매쟁이를 통해 주고받고 이 사진을 들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하와이로 건너오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950명 정도의 사진 신부가 하와이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고 결혼하다 보니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에피소드가 많았고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인 총각들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늙은 신랑과 어린 신부가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평균 나이는 무려 15살이나 되었는데요. 신랑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원래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 처음에 하와이에 도착한 신부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온 아가씨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분홍빛 희망보다는 척박하고 힘든 고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국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낮에는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했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오로지 자식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1905년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이민을 온 최용훈 할머니가 읊었던 시에는 그들의 답답함과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은 우리 민족의 특유의 적응력으로 불볕더위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악조건을 해치고 하와이 지역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은 강인한 생활력을 통해 어느 민족보다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경술국지로 대한제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하와이까지 전해집니다. 교민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타국에서 졸지에 나라를 잃고 일본 국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몸은 고국을 떠나 있었지만 일본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교민들은 힘들게 번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금에 나섭니다.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독립자금을 출연합니다. 쌈짓돈을 모아 해방 전까지 상해 임시정부 등에 보낸 자금이 무려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그들의 애국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당시 미국 4인 가족 생계비가 30달러 정도였다 하니 지금 돈으로 치면 수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교민들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교민들의 희생으로 하와이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독립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와 하와이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시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독립운동하면 하와이 하면 독립운동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에도 이름 없는 수천 명의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하와이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승만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독립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아라TV 역사가 보여 김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